성공을 권유합니다. 희망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평화를 권유합니다. 권유경제TV 진행을 맡은 권순우입니다. 여의도의 닥터둠 유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의도의 닥터둠. 아마 올해까지는 제가 닥터둠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본의 아니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좋은 얘기네요. 여러분의 건강을 권유하면서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 어둡지만 꼭 좀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유로 우리를 우울하게 해주실 건가요? 네, 그 카카오 게임즈 따상상. 네, 따상상.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뭐 따상상이다 뭐 이렇게 SK 바이옴처럼 간다 아주 시끄럽길래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옛날에 그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닷컴버블 그 형성과 붕괴 얘기를 이제 사실 소재로 이제 삼아 지금 준비했는데, 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코스피 지수 가격 제한 폭이 15%, 예. 코스닥은 12%였어요. 그게 이제 15%로 갔다가 2015년도인가 30%로 확대됐거든요. 예. 그 전에 가격 제한 폭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을 유 반장님께서 하셨었죠. 제가 이제 닥터 둠인지 뭔지 몰라서 하여튼 저는 이제 계속 그 담당 관료들하고 얘기하면서 없애자 이참에. 근데 이제 없애지는 못하고 30%로 약간 절충안을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2015년도 30%로 예를 들어 가격 제한 폭이 이렇게 조절이 안 되고 강 PD 15%였어 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격 제한 폭이 15%다. 지금 가격 제한 폭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몇 개 나올까 지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엄청 나오겠죠. 예. 아니요. 반대로 밑으로도 열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있으면은 대충 한 27 정도 되면은 오늘은 상마감. 그렇게 해서 붙을 텐데 밑으로도 하방이 열려 있으니까 솔직히 따상 2번 간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상에서 한 20%까지만 내려와도 그때부터는 약간 공포가 오거든요. 근데 밑으로가 없어. 그러면은 옛날 신풍제약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이제 수백만 우르르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공매도 금지 뭐 연장 이런 것도 좋은데, 진정하게 우리 이 동학개미들 사실상 이 수많은 그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계좌를 보호하려면 지금 빨리 가격 제한 폭을 없애야 된다. 라는 주장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고수하고 계시군요. 네, 예.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 보호다. 지금 이제 참 ABCD, 제가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 오늘 준비했는데, 특히 주린이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뭐 얘기 듣고 유튜브 보고 남들 얘기 듣고 뭐 막 뜨거운 상한가 종목도 막 따라붙고 하는데, 주식 투자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사실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왜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지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역사적 버블 붕괴의 3가지 조건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뭐 어떤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우리가 또 서론을 해야 서론. 네, 본론 전에 서론인데, 역사적 버블 붕괴의 3가지 조건, 제목은 그거예요. 참혹했던 닷컴 버블 붕괴를 기억하시나요? 2000년이죠 이게. 예. 코로나 버블은, 지금의 코로나19 버블은 오래 갈까요? 저는 지금의 일부 그 언택트주들, 바이오주들을 코로나19 버블주라고 저는 단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처음 보네요. 코로나 버블. 제가 요새 그 신조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닥터 둠이 되어서 그런가? 그런 그 단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86년도 워런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사안의 일부를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블랙 먼데이 근처죠. 직전이죠. 예. 직전이에요. 87년 블랙 먼데이니까. 자, 우리 특히 이제 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다시금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 또 주식 투자를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린이들, 지난번 권순희 기자가 굶주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익에 굶주려 있다. 주린이라고도 한다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실지. 한국말로 해주실 거죠? 영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강상무 PD가 시간이 없다고, 번역할 시간이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공포와 탐욕이라는 무서운 전염병.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늘 공포와 탐욕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상존한다고 하죠. 그 동전의 양면처럼. 무서운 전염병은 투자를 하는 곳에서는 영원히 발생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는 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만 탐욕을 가지려 노력할 뿐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피하는 역발상 철학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매우 중요한 조언이네요. 사람이 몰리는 곳을 피한다. 좋은 회사가 냉대받아 싸게 거래될 때 많이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전망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장기적인 것은 일드갭 추이를 보면서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점검할 따름입니다. 일드갭. 좀 어려운 얘기 나왔어요. 일드갭은 추후에 제가 이제 권순우 기자한테 의뢰를 해서 네, 따로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일드갭 뭔지. 예. 자, 일드갭을 따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식 투자가 지닌 그 아주 그 본질적인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예.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큽니다. 일반 채권 투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처럼 버블이 왕창 붙은 시기에는 이 주식 투자가 갖는 그 프리미엄이 확 줄어들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일드갭 차이가 확 줄어드는. 심지어 버블이 왕창 쪄들 때는 그 일드갭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 빼기 이제 채권 국채 수익률 이건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갈 때가 있고 그럴 때 어김없이 이제 역사적인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은 아주 심플한 이 일드갭을 보면서 이날 평생 투자를 해온 거죠. 큰 흐름에서. 예, 그런 얘기고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어때요? 느낌은 오는데 네. 아, 요새 장에 제가 너무 취해 있나 봐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뭔가 나이트클럽에서 성서에게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 PD, 네. 카카오 게임즈 지금 막 지금 상상 기대하고 지금 상한가 잘리는 게 지금 몇 주예요? 잠시만요.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 한 몇백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오늘 던지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온 분들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 탐욕과 공포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나는 당연히 내일 다음에 30% 상한가 가면 팔면 되는데. 그렇죠. 700만 주잖아요. 상한가 잔량만. 자, 월요일 상한가는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그런 우리 분들한테 동학개미들한테 야, 과연 그러면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심리는 나는 너보다 빨리 털고 나올 수 있어. 언젠가는 빠지겠지만 나는 그 이전에 나는 원 없이 내 수익을 취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강 PD? 친구분들. 근데 실제로 너무 잘 털고 나와서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저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네. 예.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 10% 며칠 만에 훅 빠지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뭐 빠지는데 어쩌라고. 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오, 안 그래도 그때 못 잡았는데 내려왔다. 고마워. 아, 지금 잡아야 되겠다. 네, 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역사적인 버블 붕괴의 대표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리들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실은 이제 닷컴 버블 99년도부터 붙었던 그런 닷컴 버블의 활황하고 지금하고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비교를 할 텐데 99년도 10월 19일 그 다음에 2000년도 3월 10일 이 사이에 나스닥 지수가 한 8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닷컴 버블이죠, 이게. 예. 단기간에 뭐 한 5, 6개월 사이에 지수가 한 88% 올랐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 닥터둠 유반장은 왜 하는 것이냐. 예. 약간 그런 의문도 가지실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거 말고 뭐 사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지. 네. 예. 그 얘기는 제가 이제 구독자 1만 되면 그렇게 얘기할 거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매물이 두두두 쏟아지더니 급하게 폭락세로 반전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25거래일이 지나서 예. 지수가 34%가 빠졌어요. 이게 아주 그 역사적인 그 버블 붕괴인데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30% 빠졌다 그러면은 2000 기준으로는 1400으로 갔다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무슨 대단한 큰 대형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사람들이 와 오를 때는 그냥 사면 상한가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매물이 후 나오더니 그럼 한 달 안 돼가지고 지수가 그냥 뭐 3분의 1 더 막 30%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개별 종목은 뭐 90% 빠진 것도 있을 거고. 타게 나오는 거죠. 예, 예. 자, 우리 당시에 어땠냐? 제가 이제 99년도면은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예요. 그때 제가 이제 출근하면 선배 기자분들, 기자님들, 선배님들, 그 다음에 그 출입처에 있던 그 증권맨들 나와가지고 계좌 두드려 보는 게 일이었어요. 오늘도 상한가겠지? 상한가겠지? 자, 상한가 주문 내야지? 주문 체결이 안 돼. 그래서 경쟁적으로 상한가 주문을 내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0년 들어가지고 2001년 새해에 뭐 뉴 밀레니엄이다 막 뭐 아주 그때 말 그대로 막 음악 소리가 엄청 그렇죠. 시끄러웠죠. 예. 그러고 나더니 이제 3월 됐어요. 1월 달에 한번 그때 잠깐 한 10%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드디어 역사적인 고점이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통신 지금 KT죠. 자회사로서 KTF가 있었어요. 016 이동통신회사. 코리아 팀 파이팅.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됐어. 자, 그렇습니다. 자, KTF가 당시에 코스닥 시총 1위였는데, 자고 나면 상한가. 당시에 IPO 했다 그러면 10배는 기본이었어요. 지금 유사한 장면들이 많아요. 자고 나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인 KTF가 자고 나면 상한가여가지고 그때 10며칠 상한가를 갔어요. 당시에 가격 제한폭은 12%. 예. 자고 나면 상한가, 그래가지고 심지어 한국통신의 시가총액을 넘었어요. KTF가? 네. 이게 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두두두두두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16일 상한가 날인가 17일 상한가 날인가 거래량이 막 푹 터지면서 상한가에서 막 매매가 체결돼요. 그 주식을 누가 받았냐? 그 펀드로 개인들이 펀드 그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직접 투자를 하시되고 펀드로 온 개미들이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그거를 다 받아갔어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빵 터지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한가 간 거예요. 그때는 거래도 안 되죠. 거래도 안 돼요. 예. 못 팔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단한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십몇칠 상한가를 가. 올라갈 때도 뭐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죠. 아니죠. 예. 그 뭐 대단한 무슨 뭐 혁신적인 뭔가가 있다. 뭐 닷컴이 뭐 인터넷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를 이제 연구해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 어떤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그 쓴 얘기 중에 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스닥 지수가 2000년에 버블이 붕괴될 때 그런 현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매출의 10배가 넘는 회사들이 속출하더라. 이른바 PSR. 예. 그러니까 매출은 1년 매출이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는 회사들이 하나, 둘 생기더니 어느 순간에 20개, 30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월가의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딱 보고 올라갈 땐 좋은 거죠, 이렇게. 뭐 매출액의 5배, 6배, 7배, 8배, 10배, 11배. 그걸 보더니 어느 순간에 이게 마약에 취해 있거나 이 알코올에 취해 있거나 음악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어느 순간에 이건 뭐지? 이거 아닌데? 그렇게 이제 어떤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 큰 어떤 그 충격을 줬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고요. 지금 나스닥이 그때 당시보다도 시가총액이 매출액의 10배 가는 종목이 더 많대요. 지금. 그래요? 지금이. 그래서 그거를 그 어떤 분이 세 가지고 쭉 정리를 한 걸 내가 보고 이 얘기를 제가 더 늦기 전에 한번 꼭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분히 그 모습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본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이 역사적 버블 붕괴의 세 가지 조건. 이건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뭐 어느 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아주 똑똑한 그 운용사 그 CEO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요즘 너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랬더니 이제 자기 하우스 안에서 자체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2,000 넘어갈 때 예. 밸류에이션 테슬라 밸류에이션 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약간 토론회 같은 걸 했대요. 예, 예. 이게 적정한 거 어떤 거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자 역사적 버블은 무엇을 토대로 형성된다? 지나친 확신, 신뢰, 오버 컨피던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 그 지금 뭐 그 언택트 관련주들 그다음에 새로운 그 4차 산업 이런 그 대장주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뭐가 부족하고 이익이 잘 안 나고 지금 당장은 매출은 적고 하지만 이게 몇 년 후에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 회사는 이렇게 혁명적인 혁신적인 리더가 될 거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잠깐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확신에 차가지고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무시하고 이제 막 질러대는 이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목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확실하게 그런 게 자동차 산업의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테슬라를 보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기존에 있는 자동차 시장을 두고 밸류에이션을 해요. 네.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이 다 쭈그러들 거고 이거를 테슬라가 다 잠식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도요타랑 GM을 합친 거다 그러면은 GM이랑 도요타를 합친 거를 테슬라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름을 밸류에이션이라는 말도 잘 안 쓰긴 합니다만. 예. 자, 아까 이제 시가총액이 매출의 10배 되는 기업이 그 당시 2000년대에는 33개였대요. 33개. 예. 예. 지금은 62개. 거의 더블이에요. 거의 더블. 국내 기준인가요? 아니면 나스닥 기준? 나스닥 기준으로. 자, 상승폭은 그때 당시가 한 88%, 지금은 코로나19 버블 때는 75%. 상승폭은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종의 PSR이 10배가 넘는 기업은 나스닥이 당시에 2배에 이르더라. 뭐 이런 상황이고, 자, 그 테슬라 밸류에이션 그 운용사에서 한 얘기는 그 대표가 이제 자기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2,000 갔을 때 테슬라는 자동차로만 보면은 시가총액의 20%만 설명이 된다. 자동차로만 보면. 자동차로만 보면 20%면 그래도 후하게 쳐주신 것 같네요. 네, 최대 20%다. 근데 나머지는 뭐냐? 자율주행 플랫폼, 두구레 뭐 등등의 플랫폼이 여기다 붙고, 그 다음에 애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그 인터넷 기능,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 이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직접 개발한다는 그 자율주행 칩, 엔비디아의 시장을 또 테슬라가 먹을 거다. 뭐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또 머스크가 하는 여러 가지 뭐 인공위성 사업이라든가 스타링크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한 거다라고 이제 그 대표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결론적으로 미국에 자기가 여기가 이제 펀드에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래서 이제 국내 펀드 빼고는 미국에 좀이라도 들어가 있는 펀드들은 다 정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서 워낙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 뭐 너무 많이 수익이 좋고 이거는 뭐 더 이상은 이제 기대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펀드는 다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들은 얘기니까 우리 저 강상구 PD의 친구분들을 비롯해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뭐 저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냐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버블이 이렇게 찾아오고 버블이 또 이렇게 훅 붕괴되는 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자, 세 가지 조건, 오버 컨피던스, 지나친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그래서 묻지마 투자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엄청난 역사적 버블을 일으키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오버 밸류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숫자로는 참 이렇게 설명이 안 되죠.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의 그 과도한 밸류가 실제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강 PD님 주로 보시는 지표잖아요. 그 PDR 지표. PDR 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보고.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인가. PDR 투자. 이거를 좋은 말로는 이제 창조적 밸류다. 이렇게도 또 이제 부른다 하더라고요. 보통 분식 회계를 영어로 창조적 회계라고 하죠. 네,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네. 자, 창조적 밸류. 그
그냥 차분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되게 사실은 사고 자체가 이 낙관적인 사람인데 알고 보면, 근데 말 자체는 좀 이제 약간 좀 시니컬할 수도 있어도 이 바탕은 상당히 낙적인 긍정적인 사람인데 닥터둠으로서 당분간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2000년대 당시에 창조적 그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기억나는 거, 저도 그런 거 기억나요. 당시에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해. 이게 상식이었잖아. 예. 기존의 밸류에이션의 기본이고. 예. 그래서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채권에 비해서 할인을 얼마나 해줄 거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게 이제 국채 대비 또는 뭐 A 등급 회사채 대비 그 주식 투자가 갖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했었는데, 당시에 근데 야 무슨 리스크야, 주식이 3원 오르는데 자 주식 투자가 갖는 리스크 프리미엄 없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에 창조적 밸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지금은 조금 느낌이 오죠, 사실은. 왜냐하면 진짜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 저 옆에 있는 그 한투증권, 한국 투자 신탁, 거기 이제 출입했었는데 기자실이 넓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고수업 치는 방도 있었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기사 하나 쓰고 선배님들 낮에 가서 한 잔 딱 반주 한 잔 오셔가지고 약간 걸쭉한 자세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수업 치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기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요새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은 뭐 무슨 고수업입니까? 계속 저 실시간으로 문자 와가지고 쪼아대는데, 저 데스크들이 실시간으로 저 카톡 보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조절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자, 뭔 얘기 남았지? 자, 그때 당시에 진짜 자고 나면 상한가를 갔다니까요. 그걸 불과 몇 달을.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위험해? 무슨 리스크야, 주식 투자가. 안 들어가는 위험이 있죠. 남들 다 벌었는데 나만 못 벌면 와이프한테 혼나고 막. 상한가에 못 잡는 위험이 있었다니까. 아. 잡으면은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HTS가 이게 활성화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전화 주면 다. 그래가지고 아는 저 사람한테 통해가지고 제발 좀 주문 좀 먼저 먼저 넣어주면 안 되냐. 이게 이제 나중에 걸려가지고 이제 징계받고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주식은 사면 먹는다. 무슨 채권보다 주식이 위험하냐.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창조적 밸류로 이제 둔갑이 됐던 거죠. 예. 사면 먹는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은 뭐냐? 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저 얘기 듣고 약간 좀 뜨아했던 게, 지금은 매출을 배제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매출 자체도? 매출을 배제한다. 이 얘기는 뭐냐? 매출이 없으면 이익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이익은 뭐 고사하고. 자, 지금 PSR로도 설명이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장에서도 그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른바 테슬라 상장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만 인정받아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기관에서 A급 인정받으면 그냥 매출 없어도 IPO 해요. 그런 회사들이 특히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임상을 뭐 좀 잘한다, 뭐 이렇게 성과가 좋다 이러면 매출 없어도 테슬라 상장으로 오는데 시가총액이 조야. 매출이 없는데 시가총액이 조야. 그러면 이거를 그 애널리스트나 이 제도권에 있는 그다음에 이 셀사이드에서는 뭔가 설명을 해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창조적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야. 매출은요, 지금 안 나와도 5년 뒤, 10년 뒤에 이렇게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네. 그 한 애널리스트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조선기계 이쪽인데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재미없는, 요새 그렇죠. 완전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기계 쪽이 수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테마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수소 매출이라는 것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설명은 해야 돼. 누군가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했을 때, 이게 저희는 그냥 좀 그런데요. 뭐 지금 뭐 조선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물동량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조금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코로나 때에 비해서 조금 회복이 된 거라 해운업 회사들이 지금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럼 여기서 조금 투자 여력이 생기는 내년쯤은 봐야 조선 쪽 발주가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수소 얘기를 저기 하게 되면은 걔네는 실적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안 되는 쪽 포트폴리오가 야, 넌 도대체 왜 돌아다니는 거냐? 입을 왜 여냐? 그런 얘기 할 거면. 그러니까 이제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 그렇다고 이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되게 외롭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한번 먹자 그랬습니다. 잘하셨네요. 저도 한번 같이 가요. 저도 좀 위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매출 없어도 상장이 되고 그게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특히나 더 막 시가총액이 조 단위를 그냥 가버린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이오 투자 비중이 높아졌던 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래갖고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순위를 보면은 거기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맞아요. 뭐 이렇게 시젠 뭐 해가지고 한 10개 순위 중에 한 6개 정도 이상은 항상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산업들이 좀 이렇게 그 미래가 가능성이 좀 약해진다는 거,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걸 다 알았어요. 중국에 많이 뺏겼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각광을 받았던 게 바이오라든지 IT라든지 이쪽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사실 오늘 점심시간에 만났던 분도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뭔가를 바꾼 건 없다. 다만 그 전에 나왔던 흐름들을 좀 가속화시켜준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것도 사실 바이오하고 IT가 그 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이 붙었는데 그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배제하는 밸류에이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은. 예. 그다음에 매출을 배제한다. 그 배제까지 할 지금 매출이 없는데도 지금 열심히 거래되고 있다니까요. 예. 엄청난 가격으로.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수소 얘기도 했지만 수소 관련된 이 테마주들 매출이 얼마나 나는지 몇 년 뒤에 그 얘기 하더라. 지금 여기는 딱 사놓고 기다리면 뉴딜 펀드가 와서 받아줄 것이다. 우리 구조대 출동 준비돼 있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예. 네네. 자,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황PD님? 구조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수소 K 뉴딜 지금 테마주의 한 중심에 있잖아요. 삑, 근데 삑. 지금 뭐 얼마나 매출이 많이 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되고 이 닥터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서 구독자가 많이 안 늘려나? 나 갑자기 그거 걱정되네. 괜찮습니다. 제가 희망적인 얘기 나중에 섞어드리겠습니다. 다행이에요. 예. 물타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임 회사들도 말이에요. 카카오 게임즈만 해도 이번 상장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개발 중인 게임이 10여 개에 이른다. 막 하면서 막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게 막. 응?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서 반절만 아니면 뭐 3분의 1만 대박 나도 이게 뭐 매출이 얼마겠냐.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상당히, 그러니까 역사적 버블 붕괴의 첫 번째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해 가고 있다. 예.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도 일부 그렇고. 두 번째, 처음에 창조적 밸류. 자, 전에 없던 새로운 밸류에이션 툴, 방법이 등장한다. 두 번째, 과잉 공급.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만 해도 그 이번에 저 유상증자를 엄청 해가지고 5조 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뒷말이 많잖아요. 그게 하나의 뭐 그 이후로 주가가 좀 밀리니까 약간 이게 하나의 뭐 고점 시그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또 3일 만에 또 반등을 하긴 했어요. 예, 그다음 또 내려오기도 하고. 예. 계속 뭐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 IPO 시장. 물 들어왔죠. 네. 예. 이게 뭐 따상상이다. 이게 이제 벌써 이제 확신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준비하던 기업들이 지금이 완전히 물 들어왔다. 예. 이때 지금 배 띄워야 된다. 지금 난리 나는 거죠. 작은 회사들뿐만 아니라 SQ 바이오팜, 뭐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서 BTS 거기 기획사, 빅히트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죠. 딱 상상 이게 갈 거냐. 지금 이제 BTS 딱 그러면은 이제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얼마나 어떻게 해야 공모주를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그 공모주를 받고서 BTS 형들을 군대를 안 보내서 더 할 것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큰 대여들만 해도 바이오팜도 있었죠. 카카오 게임즈. 이제 이 따상 효과가 나가지고 빅히트 이런 거 지금 또 벌써 10월 전에 또 이제 공모할 예정이에요, 이거. 근데 빅히트는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 게 지난번에 제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게임 업계 내에서도 그렇게 선두가 아닐 뿐더러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하게도 IP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명확하게 있었고, 그렇죠. 그나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카카오 패밀리로서 그 카카오 생태계라는 그런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BTS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혜자가 있어요. 그런 것만 생각해보면 정말 아니 카카오 게임즈도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와, 이 빅히트는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어떻게 될까라는 게 진짜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자, 상상이 안 되니까 그냥 묻지마 상으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거. 상상 안 되니까 상상상으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 여기도 지금 뭐 장외에서 지금 핫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크래프톤만 해도 시장 가치가 한 20조 원 이상 또 오. 예상하는 모양이에요. 20조 원. 네. 야. 그러니까 참. 이게 뭐 20조가 지금 뭐 돈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얘기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바이오 회사들이 연내에 또 숱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전형적인 뭐냐? 그 2000년 얘기했잖아요. IPO 하면 10배 오른다. 그러면 그 창업자들, 대주주들 또는 이제 그 VC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톡 옵션을 받은 그 임직원들 IPO 해야 한다는,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이런 어떤 그 막 그 일종의 열망이 불타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쵸.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주식 공급, 이른바 주식 공급이 올해 내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 공급이 늘어나면 주식 수요도 그에 맞춰서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예탁금이 뭐 58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나잖아요. 예. 네. 과연 어느 정도 이 유동성이 계속 지금처럼 이런 공급을 받쳐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그 수요는 지금 우리 또 은행님들이 실탄 주머니에 딱 채워 넣어주고 네. 우리 신용대출로 수요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죠. 자,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조건, 역사적 버블 붕괴의 세 번째 조건은 과도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내가 이제 100만 원어치 한다. 그러면 상한가 기분 좋게 먹었는데 3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옆에 사람은 100만 원인데 스탁론 했더니 300을 더해준대. 그럼 4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400만 원 상한가 가면 120만 원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30만 원 먹는데 쟤는 뭐가 잘났다고 120만 원 먹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레버리지의 어떤 그 아주 그 극단적인 이제 효과인데 이게 너무 이제 과도한 어떤 그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매우 시장의 어떤 그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매우 좀 취약해진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신용융자 잔고 뭐 20조 원 지금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이건데 정말 저 은행권에서 요새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예. 옛날에는 주로 이제 주담대 해가지고 집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거의 다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예. 집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대출은 또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 들어온다는데 그 증가세가 뭐 그 한국은행이라든가 뭐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그런 그 가계대출 뭐 가계 신용 증가 뭐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 규모가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8월달 한 달 그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4조 원인데 14조 원. 네. 이 중에 신용 대출 보니까 7조 7천억. 절반이네요. 원래 주담대가 많았는데 훨씬 많았지. 신용 대출이 거의 따라잡았네요. 네. 예. 지금은 절반을 넘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내가 빚을 내서까지 뭐 담보도 없어. 그냥 신용으로 빚내 가지고 주식 사는 거예요. 예. 네. 왜? 사면 모르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과도한 그 레버리지. 그래서 창조적 밸류, 과도한 그 주식 공급, 과잉 공급, 그 다음에 과도한 레버리지.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지금 충족되어 가고 있다. 예.
아까 이제 버핏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버블이 언제까지 이 화려하게 꽃을 피울지 시기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런 역사적인 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경험이라든가 그런 그 통계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이런 버블 붕괴의 세 가지 조건을 하나, 둘, 셋 차곡차곡 지금 충족해 가고 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이제 할 겸 이제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빚이 많이 늘어나는 거 보고 정부가 이제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이런 거 보면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2002년 3년도에 그 카드 버블 사태하고도 좀 연상이 되기도 하고 또 60년대 말 70년대 초 니프티 50 장세의 어떤 그 버블과 그 버블의 붕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좀 크게 보면은 좀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제 귀에는 자주 들리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해봤자 저건 뭔 소린가 아마 그렇게 들리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번 상까지만 먹고. 네, 이번 상까지만 먹고. 자, 그런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0% 넘게 뛰었는데 두 가지가 이제 이거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잖아요. 제로금리 시대. 예.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금리를 안 올릴 거다. 그러니까 통화량은 계속 공급될 거고 원하는 만큼 공급될 거다. 될 거다. 예.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에 기반해서 핵심적인 자산 지금 저 부동산, 주식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올랐으니까 이 늘어난 그 유동성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레버리지도 아직은 무탈한 거예요. 예. 자산 가격이 지금 붕 떠 있으니까. 금리는 조달 금리는 거의 뭐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이고. 예. 근데 자산 가격은 역사적으로 높아.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지금 버블의 이제 가장 큰 기둥이거든요, 두 가지가.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느 한 가지라도 뭔가 좀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걸 상상하는 거는 저는 너무 끔찍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하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알고 이게 시장이 무서운 거를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버블이 붕괴되면 그냥 나중에 뭐 돈 생기면 또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버블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예. 돈이 날아가면 뭘로 사냐고요. 예전에 일본의 어떤 경제학자가 네. 그 밸런스 시트 불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계정, 부채 계정이 있을 때 버블이 붕괴된다라는 건 자산 계정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중에 돈 벌어서 다시 사면 되지가 아니고 요게 남아 있는 거야. 부채가. 그러니까 부채가 남아 있어서 돈이 있으면은 이걸로 계속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부채를 갚는다는 얘기는 돈이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부채를 갚기 위해서. 네. 그래서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이제 보수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게 되고 네.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이걸 이제 밸런스 불황이라고 그랬고 이제 일본의 장기 불황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사실 자산 가격 폭락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집값 좀 떨어지면 내가 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의 그 공포는 생각보다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주식시장의 버블이 붕괴됐을 때라도 그냥 주식시장 주가 떨어진 게 뭐 기업이랑은 상관없지 않냐. 뭐 어차피 뭐 원래 높았다며. 그럼 적정가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생겨나는 그 신용경색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로금리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점에 있는 자산 가격 두 개가 지금의 어떤 우리 시장을 지탱하는 두 가지 힘이에요. 예. 두 가지 원동력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버블이 큰 충격 없이 해소되려면 실물 경제가 살아나가서 그렇죠.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되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그 스토리를 입증하면 되죠. 그렇죠. 예.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해서 예. 무탈하게 빚낸 거 다 이자 갚고 원금 갚고 기업 이익은 쫙 늘어가지고 아까 좀 역사적인 그 창조적 밸류에이션을
그냥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겠느냐? 그런 어떤 정상적인 아주 그 크게 모두가 다 해피한 그런 식의 결말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연끌어서 집 사고 주식하는 분들, 야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막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계좌에 남는 거는 진짜 빠졌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금 유동성이 아니고 부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용 불량자들이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거는 뭐냐면 정부 사이드에서 지금 자꾸만 이렇게 그 주식 투자를 권하고 막 이런 정도의 스탠스 정책이 나올 게 아니라 지금은 근데 너무 시끄럽게 하면은 티나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그러니까 이 버블의 어떤 그 꺼짐, 버블의 붕괴라기보다는 버블이 좀 이렇게 식는 트렌딩. 식는 거를 좀 그 기획하는 그런 거를 겨냥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된다. 지금은 그럴 때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똑똑한 그 주린이라면 이런 것들을 마땅히 당연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IPO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 버블의 붕괴가 물론 이제 리먼 때는 이제 금융회사가 큰 게 하나 이제 막 파산해버리니까 이제 막 충격이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모럴 해저드가 엄청났구나. 뭐 별별 얘기 다 나왔었는데 이 역사적인 버블의 붕괴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KTF가 16일 상한가 가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터지더니 하한가로 가더니 그 다음에는 팔지도 못하고 다 깡통났다. 코스닥 고점이 3,000인가요? 그때 당시에 2,500까지는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 지수의 어떤 그 변화를 굳이 우리가 최근에 기억하는 코스닥 지수는 네. 한 400, 800, 요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월봉으로 해서 쭉 늘려서 보면은 좀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데가 있어.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 당시 이제 5,000 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12,000만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스닥은 뭐 전고점을 쭉 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코스닥은 그 전고점의 절반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버블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그게 맞죠. 네, 예. 그 정도로. 그거 말고는 굳이 설명할 게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버블 붕괴가 왔고 그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도 이렇게 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은 이제 닥터둠의 어떤 경고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뭐 다른 얘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버블이라는 것은 언제 꺼질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꺼지기 전까지는 버블이라는 표현을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네. 그냥 버블은 항상 지나고 나서 그때가 버블이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데 지금의 어떤 그 자산 가치 상승이 어떤 시대적인 변화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버블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지 이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고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평가할 문제겠지만 그런 시장을 대비하는 거는 결국은 투자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고 이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결국은 투자자의 책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듣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와중에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언제든 그럴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86년도 버핏의 편지 를 잠깐 읽어드리면서 제가 저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와닿는 얘기라서 그래요. 사실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일반 상품 시장은 할인 판매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 주식시장에서는 고가로 할증 판매할 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반대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비밀인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인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하게도 탐욕과 공포에 대한 심리는
언제 출현할지, 얼마나 크게 발생할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단기에 자주 하는 트레이딩은 지금 이제 주린이들에 대한 어떤 그 86년도 버핏의 어떤 조언이에요. 이 동학개미들에 대해서 일부. 단기에 자주 하는 트레이딩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큰 비중을 투자하는 경우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단기 투자는 투기에 가깝습니다. 가격 대비 높은 가치에 근거한 장기 투자, 투자 기업과 동업자가 되는 것이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유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